다 줬습니다. 아파트도 평생 모은 예금도 제 노후의 전부를 자식에게 털어넣었습니다. 그 대가로 돌아온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매끼리 서로 물어뜯고 명절엔 오지도 않고 아내는 스트레스로 쓰러졌습니다. 부모가 가진 게 없으면 자식은 오지 않는다는 말, 그 말이 왜 그렇게 늦게 들렸을까요? 다 주고 나니 오히려 우리가 짐이 됐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자식 때문에 내 노후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뼈아프게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노후를 통째로 잃어버린 한 가장의 고백이자 무너진 삶을 스스로 되찾기 위한 단호한 투쟁의 기록입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5세 박준호입니다. 소위 말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끝자락 그리고 마처 세대의 한복판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마처 세대,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첫 번째 세대. 누가 처음 그 말을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딱 제 얘기 같더군요. 앞만 보고 달려온 제 인생이 그 톱니바퀴 사이에 정확하게 끼어버린 것 같습니다. 남들은 이 나이면 편하게 쉬어야 할 때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이 나이가 되도록 단 한 번도 마음 편히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32년간 중견 건설 회사에 다녔습니다. 현장 나가면 모래바람 마시고 여름엔 땡볕 아래 서 있고 겨울엔 손발이 얼어붙어도 그냥 버텼습니다. 가족 먹여 살려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요. 그게 제 세대의 방식이었습니다. 불평 없이 묵묵히 그냥 버티는 것. 5년 전 32년 만에 다니던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하던 날 회사 동료들이 조촐하게 자리를 마련해 줬습니다. 꽃다발도 받고 박수도 받고 수고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에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눈물이 핑 돌더군요. 기쁜 건지 슬픈 건지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건 아마도 내 인생의 가장 단단했던 시절이 그날로 끝났다는 걸 어렴풋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퇴직하고 손에 쥔 건 퇴직금 1억 8천만 원, 경기도 광명에 있는 7억짜리 아파트 한 채, 그리고 아내가 30년 넘게 한 푼 두 푼 모아온 예금 3억 원, 합치면 적지 않은 돈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고, 시골에 계신 어머니 모시고 아내랑 소박하게 살면 충분하다고. 사실 저도 꿈이 있었습니다. 같이 입사했던 친구 중에 이광수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퇴직하자마자 아내랑 유럽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단톡방에 사진을 올리더군요. 파리 에펠탑 앞에서 찍은 사진, 스위스 어느 호숫가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게 사람 사는 거다. 그 친구가 사진을 보내며 그러더라고요. 또 다른 친구 김영태는 퇴직하고 나서 골프에 빠졌습니다. 한 달에 2번씩은 꼭 필드를 나간다며 준호야, 퇴직하고 골프만 한 게 없다. 인생 다시 사는 기분이야. 나중에 부부 동반으로 골프 한번 치자. 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런 노후를 꿈꿨습니다. 아내랑 손잡고 외국 어딘가를 걷고 가끔 친구들이랑 골프도 치고 여유롭게 커피 한 잔 마시는 그런 하루. 그게 그렇게 대단한 꿈도 아니잖아요. 32년 동안 열심히 살았으니 그 정도는 누려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퇴직하고 한동안은 정말 좋았습니다. 아침에 늦잠도 자고 아내랑 동네 산책도 하고 오랜만에 책도 읽고 별거 아니지만 작고 소소한 하루가 좋았습니다. 가끔 가까운 곳으로 아내와 여행도 다니고 부부 동반 골프 모임도 다니고 참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시골에 내려가 어머니도 뵈었습니다. 집으로 모시고 싶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한사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나는 여기가 좋다. 평생 살아온 데가 여기인데 이 나이에 어딜 가냐. 친척들도 있고 이웃도 있고 너희 사는 데 가면 내가 더 불편해. 그 말씀에 더 이상 드릴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소소하고 평온한 일상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퇴직하고 3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평범한 오후 저녁을 먹고 있는데 아들 준서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조만간 집에 들를게요. 저희 아이들은 아들 하나 딸 하나입니다. 아들 준서 32, 딸 지연 30. 준서는 대학 졸업하고 중소기업 몇 군데 다니다 결혼 후 창업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연이는 일찍 결혼해서 애둘 키우며 살림하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 다 부족함 없이 키웠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학도 졸업시키고 결혼할 때도 부족함 없이 도와줬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어딘가 불길한 느낌이 스쳤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느낌을 무시했습니다. 부모는 늘 그렇습니다. 자식이 잘못될 거라는 생각을 끝까지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장 큰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저처럼요. 저는 살면서 단 한 번도 자식 때문에 내 노후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자식들은 다르다고, 우리 애들은 그러지 않는다고, 그게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이제는 압니다. 가슴 깊이 뼈저리게 아들 준서가 집에 온 건 전화를 받고 사흘 뒤였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도 함께였습니다. 둘이 나란히 소파에 앉아 뭔가 준비해온 사람들처럼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좀 걸렸습니다. 그냥 얘기하러 온 게 아니라 뭔가 단단히 준비해온 것 같아서요. 아버지, 저 사업 한번 해보고 싶어요. 준서가 꺼낸 첫 마디였습니다. 사업? 네. 베이커리 카페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제대로 된 카페 빵집이 엄청 뜨고 있거든요. 저도 몇 년 동안 시장 조사를 했고 수진이도 제과제빵 자격증 있잖아요. 둘이 같이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서류 봉투에서 꺼낸 건 사업계획서였습니다. 나름 투툼하게 만들어 온 것 같았습니다. 입지 분석, 예상 매출, 초기 투자 비용. 준서가 설명하는 동안 수진이는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SNS에서 뜨는 카페들 보면 인테리어 잘 된 베이커리 카페는 줄 서서 들어가요. 진짜 장사 잘 돼요. 저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준서도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지금이 기회예요. 저는 솔직히 처음에는 반가웠습니다. 준서가 회사 다닐 때 항상 힘들다, 적성에 안 맞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찾았다니 그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내 현실적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창업할 돈은 있고 준서가 잠깐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아버지, 초기 자금으로 한 3억 정도 필요해요. 아버지,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3억. 그 숫자를 듣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 우리한테 달라는 거야? 아버지, 저도 대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저는 그날 바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준서 부부를 돌려보내고 아내랑 둘이 오래 얘기했습니다. 저는 반대쪽이었습니다. 사업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닌데 잘못되면 어쩌려고. 그런데 아내가 그러더군요. 여보, 우리가 죽고 나서 주면 뭐해요? 애들 1살이라도 젊을 때 자리 잡게 도와줍시다. 어차피 우리 죽으면 다 줄 거잖아요. 그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가져갈 것도 아닌데 살아있을 때 도와주는 게 낫지 않겠냐고. 그때는 그 말이 참 따뜻하고 맞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우리 인생 최대의 패착이었습니다. 며칠을 더 고민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준서한테서 거의 매일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좋은 자리가 났어요. 지금 잡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가요. 아버지, 이번 기회 정말 확실해요. 한 번만 믿어주세요. 며느리 수진이도 따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아버님, 저희 정말 열심히 할게요. 나중에 꼭 효도로 갚을게요. 그 말들이 쌓이다 보니 저도 점점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한 번만 믿어보자. 우리 준서가 설마 잘못되겠어. 준비 철저히 했을 거야. 며느리도 저렇게 다짐하는데 결국 저와 아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래 상의한 끝에 재산을
증여해 주기로 했어요. 광명 아파트를 준서 명의로 넘겨줬습니다. 준서는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아 증여세를 내고 베이커리 카페 창업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딸 지연이한테서 전화가 온 겁니다. 아빠, 나는요. 오빠한테는 아파트 줬잖아. 나는 뭐야? 장서방도 지금 힘들어요. 애기 둘 키우면서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아빠, 엄마는 오빠만 생각하고 내 생각은 안 해요? 저는 그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한 자식한테만 줄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랑 또 오래 상의했습니다. 결국 지연이한테는 아내가 모아둔 예금 3억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광명 아파트는 아들한테, 현금 3억은 딸한테, 우리 부부는 남은 퇴직금과 가지고 있던 주식을 정리해 평수를 줄여 15평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이삿날 빈 아파트를 마지막으로 둘러보며 아내가 제 팔짱을 꼈습니다. 여보, 잘한 거지요? 애들이 잘 되면 그게 우리 행복 아니겠어요? 어차피 아내와 둘이 사는데 넓은 집이 무슨 소용이냐고. 저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식들 앞길 열어줬다는 뿌듯함에 마음이 따뜻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사하고 나서 며칠 뒤 아들한테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아버지, 카페 계약했어요. 걱정 마세요. 잘 될 거예요. 딸한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현금 3억을 받은 그날 이후로 지연이한테서는 전화 한 통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가슴 한켠에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게, 그 느낌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카페 계약을 했다는 문자를 받고 저는 한동안 기도하는 심정으로 지냈습니다. 제발 잘 됐으면 좋겠다고. 준서가 이번엔 정말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고.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보, 요즘 카페 장사 잘 된다잖아요. 준서 잘할 거예요. 그렇게 서로를 다독이며 지냈습니다. 카페가 문을 연 건 계약하고 2달쯤 뒤였습니다. 준서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오픈했어요. 엄마랑 한번 오세요. 저와 아내는 부푼 마음으로 찾아갔습니다. 카페는 생각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1층은 베이커리 공간, 2층은 카페홀.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잘 해놨더군요. 오픈 첫날이라 손님도 꽤 있었습니다. 준서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고 수진이는 앞치마를 두르고 빵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이거야. 이렇게 잘 되면 되는 거지. 그런데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날이 제가 카페에서 가장 행복했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문제는 엉뚱한 데서 터졌습니다. 카페를 오픈하고 석 달이 지났을 무렵 딸 지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나 할 말 있어. 오빠 카페 가봤어? 응, 가봤지. 잘 되던데. 아빠는 그게 좋아 보여요? 오빠가 받은 아파트 지금 얼마가 된 줄 알아요? 광명 아파트 요즘 시세가 8억이 넘었어. 근데 나는 현금 3억 받았어. 증여세 내고 나니 실제로 손에 쥔 건 2억 5천도 안 돼. 근데 오빠 아파트는 계속 오르고 있잖아. 이게 공평해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연아, 그때 아빠가 가진 게 그것뿐이었어. 아파트는 준서가 오빠고 우리 집 장남이잖아. 그러니까 오빠는 장남이라 자산이 불어나는 아파트를 준 거고 나는 쓰면 끝인 현금만 받은 거잖아요. 아빠, 엄마는 왜 항상 오빠 편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아내도 한숨을 쉬더군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거야. 있는 거 다 나눠줬는데.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뒤 이번엔 준서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 사실 요즘 좀 힘들어요. 지연이가 아파트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저는 억울해요. 아파트 넘겨받으면서 증여세만 얼마인지 아세요? 대출까지 받아서 증여세 냈는데 지연이는 그건 생각도 안 하잖아요. 거기다 카페 오픈하면서 인테리어 추가로 더 했어요. 거기다 직원도 써야 하고 재료비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그래서 말인데 아버지,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파트까지 넘겨줬는데 또 도와달라는 말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준서야, 아버지 이제 가진 거 더 이상 없다. 아버지 조금만요. 이 고비만 넘기면 진짜 잘 될 거예요. 자식 앞에서는 여유가 가장 무서운 독이 되더군요. 부모가 가진 게 있으면 자식들 눈에는 그게 다 자기 것으로 보이는 모양입니다. 다 줬습니다. 평생을 일하면서 모아온 제 전 재산을 그런데도 부족했나 봅니다. 저는 제 자식들이 그렇게 욕심이 많은 줄 미처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믿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날 전화를 끊고 소파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는데 마침 단톡방에 알림이 떴습니다. 친구 광수가 사진을 올렸더군요. 일본 교토 어딘가 단풍이 물든 길을 걷는 사진이었습니다. 여기 진짜 좋다. 내년에 같이 부부 동반으로 오자.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32년을 같이 버텼던 친구는 지금 일본에서 단풍 구경을 하고 있고 저는 소파에 앉아 자식 전화에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을 살아온 사람들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씁쓸하다는 말로는 부족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엔 두 남매가 동시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준서는 아버지 지연이가 자꾸 아파트 얘기를 꺼내서 저도 못 살겠어요 라고 했고, 지연이는 아빠, 오빠가 나한테 네가 현금 받았으면서 왜 아파트 타령이냐고 완전 무시해요 라고 했습니다. 자식들 싸움의 한복판에 저와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재산을 나눠준 게 자식들 사이를 갈라놓은 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무렵부터 명절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명절이면 두 집이 모여 푹적푹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준선애와 지연이네가 같은 날 오는 걸 서로 꺼렸습니다. 결국 명절을 따로 보내는 지경이 됐습니다. 부모님 앞에서조차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는 남매를 보며 저는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나눠주던 날 집안에 웃음꽃이 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들려온 건 날카로운 계산기 소리뿐이었습니다. 고마움은 단 하루도 가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서로의 손바닥 위에 놓인 떡의 크기만 비교하며 독서를 내뱉기 시작했고, 그 싸움의 불똥은 고스란히 저와 아내에게로 튀었습니다. 카페를 오픈하고 1년쯤 지났을 무렵부터였습니다. 준서한테서 오는 연락의 색깔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버지 잘 되고 있어요. 웨이팅이 장난 아니에요. 제가 뭘 했어요, 아버지. 잘 된다고 했잖아요, 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 요즘 좀 힘드네요로 바뀌었습니다. 카페 장사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변수가 많더군요. 주변에 새 카페가 생기면 손님이 줄고 직원이 갑자기 그만두면 준서 부부가 새벽부터 밤까지 둘이서 다 감당해야 했습니다. 거기다 아파트 담보 대출 이자까지. 준서 목소리에서 점점 여유가 사라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서가 불쑥 찾아왔습니다. 수진이 없이 혼자였습니다. 소파에 앉더니 한동안 말을 못하더군요. 준서야, 무슨 일이야? 아버지, 카페가 잘 안 돼요. 이번 달에 대출 이자도 밀렸고 직원 월급도 겨우 줬어요. 저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 고비만 넘기면 진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 부부한테 남은 건 15평 아파트가 전부였습니다. 광명 30평짜리 아파트도 넘겨줬고 예금도 줘버렸고 손에 쥔 현금은 없었습니다. 매달 나오는 연금이 전부였습니다. 그게 우리 부부 노후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준서야, 이번엔 너가 헤쳐나가봐. 준서는 아무 말 없이 일어섰습니다. 나가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준서의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절이 다가와도 먼저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먼저 전화를 하면 아, 네 아버지. 바빠서요. 나중에 갈게요.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딸 지연이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현금 3억을 받은 이후로
처음엔 가끔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얘기로 한번 크게 다툰 뒤로는 그마저도 뜸해졌습니다. 손주 얼굴 보고 싶어서 제가 먼저 연락을 해야만 겨우 한 번씩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내와 둘이 밥을 먹는데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애들한테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재산을 다 내어준 뒤로 우리는 자식들 인생에서 서서히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자식들 연락 기다리며 하루를 보내는 것도 싫었습니다. 뭐라도 해야 내가 살 것 같았어요. 아파트 단지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내가 말렸어요. 여보, 당신 나이에 무슨 경비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내가 움직여야 내 정신이 살아. 경비 일은 생각보다 고됐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새벽 6시 퇴근. 겨울엔 손이 꽁꽁 얼어도 눈을 치워야 했고, 봄에는 떨어지는 꽃잎을 하루 종일 쓸어야 했고, 낮밤을 가리지 않는 민원에 여름엔 에어컨도 없는 경비실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건설회사 현장에서 버텼던 몸이라 못할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같은 또래 입주민들이 골프백을 들고 나서는 모습을 보면 괜히 시선을 딴 데로 돌리게 되더군요. 그날 퇴근하고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32년을 버텼습니다. 모래바람도 마셨고 땡볕도 견뎠습니다. 그런데 결국 내 노후는 이렇게 됐습니다. 자식들한테 다 내어주고 나니 정작 나는 경비복을 입고 차단기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억울하다는 말조차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비 일을 하면서 연금이랑 합치면 두 부부 생활비 정도는 됐습니다. 병원비, 관리비, 보험료, 통신비, 식비. 나이 들면 돈 쓸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이 들수록 나가는 돈은 늘었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자식한테 손 벌리지 않겠다는 그 자존심 하나로.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서는데 아내 얼굴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 준서한테 연락 왔어요. 뭐래? 카페 확장하고 싶다고. 대출을 더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카페가 잘 되지도 않는다더니 확장이라니, 그게 무슨 말인지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준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무너짐이 결국 우리한테도 불똥이 튈 거라는 걸. 준서가 카페 확장을 선언한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준서가 집으로 찾아와 저에게 얘기하더군요. 아버지, 저 대출 좀 더 받아서 가게 넓혀보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버겁다고 했던 사람이 확장을 한다는 게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준서야, 지금도 힘들다고 하지 않았냐? 거기다 대출을 더 받으면 어쩌려고. 아버지, 규모가 있어야 돈이 돼요. 지금 이 크기로는 인건비도 안 나와요. 크게 가야 살아남아요. 저는 말렸습니다. 몇 번을 말렸습니다. 그런데 준서는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준서는 대출을 추가로 받아 카페 확장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아내 얼굴이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원래도 혈압이 높고 당뇨약을 먹고 있던 아내였는데 자식들 문제가 겹치면서 잠을 제대로 못 자기 시작했습니다. 밥도 잘 먹지 않았습니다. 여보, 몸이 안 좋으면 병원 가봐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한 거예요. 아내는 늘 그랬습니다. 자기 몸보다 자식 걱정을 먼저 했습니다. 준서 카페가 잘 될지, 지연이는 잘 살고 있는지 그 걱정을 달고 살면서도 내색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경비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서는데 아내가 부엌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보. 달려가 흔들었지만 아내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19에 전화를 하면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급차가 오고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고혈압에 당뇨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이 극심한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쓰러지신 겁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할 수도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아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아내가 저렇게 된 건 다 내 탓이었습니다. 자식들한테 다 내어주자고 결정한 것도, 그 후로 자식들 눈치를 보며 속을 끓인 것도, 정신을 차리고 준서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준서야, 엄마가 쓰러졌어. 병원으로 빨리 와봐라.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준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지금 죽겠어요. 카페 마감하고 최대한 빨리 가볼게요. 일단 지연이한테 먼저 연락해보세요. 저는 전화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엄마가 쓰러졌다는데 괜찮냐는 한마디 없이 카페 마감을 하고 오겠다는 아들. 가슴 어딘가가 툭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딸 지연이가 왔습니다. 그런데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한다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엄마는 괜찮은 거예요? 오빠는요, 안 왔어요? 진짜 무책임하네. 엄마가 쓰러졌다는데 코빼기도 안 보여요? 엄마 아빠 재산 다 받았으면 오빠가 엄마 책임져야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실 창밖을 바라보며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따지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냥 다 허탈했습니다. 병원비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다행히 아내가 꼬박꼬박 부어온 보험이 있었습니다. 거기다 매달 나오는 연금도 있었습니다. 당장 병원비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가 문제였습니다.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병원비, 관리비, 보험료, 통신비, 식비, 연금과 경비일로 버는 돈으로 빠듯하게 맞춰가고 있었습니다. 그 빠듯한 살림에 아내 입원비까지 더해지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자식한테 다 줬는데 정작 아내가 쓰러진 날 곁에 있어준 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 혼자였습니다. 다 줬는데 오히려 다 주고 나니 진짜 짐이 되어버린 현실. 60대에 마주한 이 상황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믿음이, 자식에 대한 기대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실 의자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아내의 숨소리를 들으면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열심히 살았는데, 자식들 위해 다 내어줬는데,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긴 밤이었습니다. 준서는 그날 늦은 밤 병원에 왔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더니 아내 손을 잡고 엄마 미안해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입원한 일주일 동안 지연이는 그 사이 2번 왔다 갔습니다. 올 때마다 오빠 욕을 했습니다. 오빠는 아파트까지 받아놓고 엄마도 안 돌보고 뭐 하는 거야? 아주 코빼기도 안 보이네. 나는 애들 챙겨야 해도 오잖아. 아내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됐다, 다들 바쁜데 한번 왔다 갔으면 됐지라고 했습니다. 그게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병원 옷을 갈아입으면서 거울을 한참 들여다보더군요. 저도 옆에서 봤습니다. 입원 전보다 어깨가 훨씬 작아 보였습니다. 얼굴도 많이 야위었고요.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냥 말없이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병원 로비를 지나고 자동문을 나서는데 아내가 멈춰 서더니 바깥 공기를 한번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집으로 오는 택시 안에서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응, 내가 미련했어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아내 손만 꼭 쥐었습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주자던 그 말이 우리 목을 죄는 밧줄이 될 줄 몰랐네. 내가 먼저 그러자고 했잖아요. 미안해요, 여보. 아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목이 메었습니다. 당신이 미안할 게 뭐야. 나도 같이 결정한 거잖아. 택시 기사 앞에서 우리 부부는 말없이 서로 손만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동네 골목이 지나갔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를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물 한 잔을 가져다 줬습니다. 아내가 물을 마시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병실에서 일주일 동안 생각 많이 했어요. 무슨 생각? 우리가 왜 자식들한테 그렇게 미안해했는지, 더 못해줘서 미안하고 짐이 될까봐 미안하고 그 미안함 때문에 다 줬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다 주고 나니까 우리가 진짜 짐이 됐어. 아프면 부담이고 연락하면 귀찮고 이제 그 미안함 그만하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습니다. 순하디 순한 아내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싶었습니다. 아내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자식들한테 미안해하지 마요. 우리 나중에 병들고 거동 힘들 때 자식 눈치 안 보고 간병인이라도 쓸 수 있게 우리 것만 챙깁시다. 그게 우리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야. 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자식한테 기대지 않으려면 우리가 끝까지 우리 것을 지켜야 했습니다. 아프면 간병인을 쓸 수 있어야 하고 병원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야 하고 자식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게 자식한테 짐이 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알겠어, 여보. 이제 우리 것만 챙기자. 이 집이랑 연금 내가 버는 거 우리 노후 위해서만 쓰자.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부부는 오랜만에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반찬은 별거 없었습니다. 찌개 하나, 김치 하나. 그런데 오랜만에 밥이 제대로 넘어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내가 설거지를 하는데 제가 옆에 서서 거들었습니다. 아내가 피식 웃더군요. 여보, 왜요? 그냥 이렇게 둘이 있으니까 좋다 싶어서. 저도 웃었습니다. 자식들한테 다 내어주고 남은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 내 옆에 있는 이 사람. 그날 우리 부부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오래 얘기를 했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의 기대를 완전히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서로만을 의지하며 남은 생을 살아가기로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약속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시골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시다고 시골에서 전화를 받은 건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어머니 댁 근처에 사시는 친척 어르신이었습니다. 준호야, 어머니가 많이 안 좋으시다. 빨리 내려와 봐라. 저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올해로 90이 넘으신 어머니, 2달 전에 뵀을 때도 많이 야위셨다 싶었는데 그때 더 자주 찾아뵀어야 했습니다.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시골 내려가 봐야겠어. 어머니가 많이 안 좋으시대. 아내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나도 같이 가요. 당신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잖아. 당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다 나았어요. 빨리 서둘러요. 우리 부부는 그날 밤 짐을 챙겨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에 누워 계셨습니다. 많이 작아지셨더군요. 제 손을 잡으시더니 한동안 말씀을 못 하셨습니다.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제가 더 자주 왔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가늘게 웃으셨습니다. 괜찮다. 우리 아들 고생한 거 이 엄마는 다 안다. 그 말에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어린 아이처럼. 아내는 그 옆에서 조용하게 제 등을 손으로 쓸어주었습니다. 더 울어도 된다는 듯이 어머니는 일주일을 더 버티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새벽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어머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단단히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32년 모래바람보다 거칠고 자식들의 계산기 소리보다 날카로운 죄책감이었습니다. 어머니, 입 밖으로 터져나온 건 자식이 부모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슬프고도 마지막인 호칭이었습니다. 목 놓아 통곡했습니다. 병원 복도까지 제 울음소리가 번져나갔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건설 현장 땡볕 아래서 남의 집 지어 올리느라 정작 하나밖에 없는 아들만 바라보며 시골집 홀로 지키신 어머니는 제대로 보살펴드리지 못했습니다. 성공해서 효도하겠다는 핑계로 퇴직하고 나서는 내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어머니의 다음은 항상 제 삶의 뒷전이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에만 잠깐 들러 용돈 몇 푼 쥐어드리고 돌아서던 제 뒷모습을 보며 어머니는 얼마나 또 긴 시간을 홀로 견디셨을까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이 못난 자식을 용서하지 마세요. 그렇게 애끓게 살다 가신 어머니 앞에서 제가 버티고 서 있던 자존심도 자식에 대한 원망도 다 부질없는 욕심처럼 느껴졌습니다. 차디찬 병실 공기 속으로 제 뒤늦은 후회가 통곡이 되어 길게 퍼져나갔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준서와 지연이도 내려왔습니다. 오랜만에 남매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어색했습니다. 서로 말을 잘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영정 사진 앞에서도 눈을 마주치지 않는 남매를 보며 어머니가 저걸 보셨으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싶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유품을 정리하는데 친척 어르신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준호야, 어머니가 땅을 좀 남기셨다. 네 앞으로. 어머니가 평생 일구신 시골 땅 몇 마지기였습니다. 크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친척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근데 말이다. 요즘 그 근처가 개발 얘기가 나온다더라. 땅값이 꽤 올랐다고 하던데. 그 말이 작게 퍼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준서와 지연이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는 걸 봤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준서가 슬그머니 제 옆에 왔습니다. 평소에는 연락도 잘 없던 아들이 갑자기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많이 힘드시죠? 이제 제가 모실게요. 그동안 제가 너무 철없이 굴었어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엄마 쓰러졌다는 소리에 병원도 제때 오지 않던 아들놈이 지연이는 더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를 붙잡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빠는 내가 모실 거야. 오빠는 아파트도 받았잖아. 이번엔 내 차례야. 며느리 수진이가 지지 않고 받아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희가 모시기로 했어요. 할머니 유산에 자식들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겠다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땅을 가까이서 지키겠다는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찍이서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제 옆에 와서 섰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날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기대를 내려놓았습니다. 자식들이 언젠가는 달라지겠지. 우리 죽으면 둘밖에 없는데 서로 화해하겠지. 우리가 힘들면 달려오겠지 하는 그 기대. 어머니 영정 앞에서 그 기대를 완전히 접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올라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저 땅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잠깐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나한테 남겨주신 거야. 우리가 써야지. 아내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올라오는 내내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평생 논밭을 일구시며 자식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버티신 어머니. 그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제게 남겨주신 게 그 땅이었습니다. 저는 그 땅을 절대 자식들한테 주지 않겠다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자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자식들을 부른 건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쯤 지난 날이었습니다. 준서와 지연이 가족, 며느리 수진이까지 우리 집 거실에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모두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준서는 장례식장에서처럼 저한테 살갑게 굴었습니다. 지연이는 수진이 눈치를 보면서 저한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아빠,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제가 자주 올게요.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다들 왜 불렀는지 알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땅 얘기하려고 불렀다. 준서와 지연이의 눈빛이 동시에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땅은 너희한테 줄 거 한 푼도 없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준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저희가 아버지 모실 거잖아요. 모신다고? 언제부터? 준서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우리가 자식인데 할머니 유산을 왜 우리한테 안 준다는 거야? 그게 말이 돼요? 저는 지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지연아, 너 엄마 쓰러졌을 때 병원에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냐? 지연이가 눈을 피했습니다. 오빠한테 다 줬으니까. 오빠가 엄마 책임지라고 했잖아. 그거 기억나니? 지연이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준서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 돈은 할머니가 아버지를 위해 남기신 마지막 생명줄이다. 나와 내 엄마 죽기 전까지 병원비와 간병비로만 쓸 거다. 너희한테 기대지도 않겠다. 너희도 나한테 더 이상 기대지 마라. 준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자식인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카페 때문에 죽겠는데 그래서 나보고 어쩌란 거냐. 엄마 아버지가 가진 집 너한테 증여했고 내가 평생 일해 모은 돈 지연이 줬다. 내가 카페 한다고 할 때 내가 말렸잖아. 대출 더 받는다고 할 때도 내가 말렸잖아. 그때 네가 내 말 한 번이라도 들었냐? 준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저는 지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지연아, 아빠가 너 밉다는 게 아니야. 아빠도 너 사랑한다. 근데 사랑하는 것하고 재산 주는 건 다른 거야. 아빠 엄마는 가진 거에서 최선을 다해. 너희들 다 줬다. 그러니 더 이상은 기대지 마. 아내가 제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울고 따지고 하더니 결국 준서와 지연이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준서가 나가면서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아버지,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 저와 아내만 남았습니다. 아내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하면서도 한편으론 홀가분했습니다.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잘하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왜 자식한테 미리 다 줬을까?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말렸는데 왜 귓등으로 들었을까? 부모가 가진 게 없으면 자식은 오지 않는다는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자식의 눈물보다 나의 노후를 더 무겁게 여겼어야 했습니다. 그게 무너져가는 가족 관계를 지키고 내 마지막을 여유로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는데 지금 저는 경비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금이 나오고 경비 일로 버는 돈이 있으니 두 부부 생활은 됩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땅은 우리 부부 노후를 위해 단단히 지키고 있습니다. 준서한테서는 가끔 연락이 옵니다. 카페가 힘들다. 이번 달도 적자다.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니, 해줘서는 안 됩니다. 지연이는 명절에 한 번씩 옵니다. 손주 얼굴을 보면 반갑습니다. 그걸로 됩니다. 아내는 요즘 몸 관리를 열심히 합니다. 혈압약, 당뇨약 꼬박꼬박 챙기고 아침마다 동네 한 바퀴를 걷습니다. 제가 경비 일 마치고 돌아오면 밥이 차려져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저한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자식에게 미리 주지 마세요. 내 주머니가 든든해야 자식들 우애도 지켜지고 내 품위도 지켜집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되 내 노후를 담보로 사랑하지 마십시오. 부모의 가장 큰 책임은 끝까지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것입니다. 내 노후를 완벽하게 책임지는 것이야말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후의 그리고 최고의 유산입니다. 노후의 자산은 자식을 통제하는 무기가 아니라 내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패입니다. 우리의 노후는 자식의 효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단호함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살기로 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에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